안녕하세요. 기초 양리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전경진입니다. 자, 기초 양리는요. 기초 간호학개요 책 안에 있어요. 페이지는 은하출판사 293페이지. 자, 기초 양리도 제가 강의하는 해부 생리랑 마찬가지로 기초 개요학 개요 안에 하부 과목으로서 양리 단독으로만은 많게는 2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40문제 중에 비중은 많이 적지만 우리가 임상에 나가셔서 기본적인 약물의 이름이라든지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성인이라든지 모성 뭐 이런 다른 과목과도 연계되어 있는 학문이니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은하출판사 책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확인할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 엄청 중요. 자, 실제로 임상에서 투약 관련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알게 모르게 큰 사고부터 자잘한 사고까지 투약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니까 미연에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확한 양, 5 라이트 중에 제일 먼저 정확한 양 right drug입니다. 우리가 약 이름을 알고 약 생김새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임상에서 자주 쓰이는 내가 근무처에서 의사가 처방을 많이 내는 약은 익숙하게 약이 생김새로만 봐도 이게 무슨 약인지 알아야 되고 부가적으로 약의 효능, 부작용까지 알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약, 그리고 정확한 용량 right dose. 용량 중요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체중별로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용량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자, 정확한 경로 중요합니다. right route. 자, 루트요, 경로, 이게 경구로 들어가는 약인지 주사로 들어가는지, 또 주사로는 근육 주사도 있고 정맥 주사도 있고 피하 주사도 있어요. 경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먹는 약을 주사로 투여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도 다른 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생아실에서 이제 아기들은 경구로 투여하는 물약 같은 걸 주죠. 시럽이나 물약 같은 거를 경구로 투여하는데 그 양이 너무 적어요. 1cc, 2cc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기들은 신생아들은 몸무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기에 약을 재놓고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사약을 이렇게 입안에 떨어뜨리거나 뭐 다른 아기의 우유에 섞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투여하는 사람과 약을 준비하는 사람이 동일하지 못했어요. 약을 준비한 사람이 그 약이 먹는 약이라는 건 알고 주사기에 준비를 했을 텐데 출근을 해보니 주사기에 재져 있었고 투약 시간이 되어서 간호사는 자기 근무 시간에 약과 투여 경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주사를 수액을 달고 있었던 아기였기 때문에 주사제로 투입을 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자, 정확한 경로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자, 주사기 쟤는 트레이 안에 약이 들었다 하더라도 약 이름과 이게 무슨 약인지 확인하고 내가 알고 투여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시간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치료 약물인 경우 혈중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치료 약물인 경우에는 더욱더 정확한 시간 지키셔야 됩니다. 정확한 환자, 대상자 있습니다. 자, 정확한 대상자 병실에 들어가셔서 특히 6인실인 경우에 환자들이 많죠. 이름을 호명하였을 때 그 사람이 서로 잘못 듣고 본인이 아님에도 대답하거나 해서 약이 바뀌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약을 주기 전에는 성함을 물어봐야 돼.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누구님 맞으시죠? 하시면 안 돼요.
누구님 맞으시죠? 누구님 부르는 게 아니고 환자 앞에 가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김땡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즘에는 입원할 때 팔찌에 이름표를 차고 있어요. 바코드가 찍힌 바코드를 찍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김땡땡 이름을 팔찌에서 확인을 하고 김땡땡이라고 환자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계속 반복 확인하는 작업 있습니다. 주사를 줄 때도요, 요즘에는 팔찌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서 확인하고 주지요. 투약 사고가 엄청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죽 많으면 그렇게까지 계속 확인을 하고 투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약물을 투여하기 전 확인할 것 5가지 5 rights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셨으면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약물과 약물 작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약물. 자, 약물에는 이름이 있죠. 약물의 이름부터 나오네요. 약물에 이름이 있어요. 약물은 하나인데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속명. 자, 속명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약전명이 있기 이전의 생물 분류상의 이름이다. 자, 약전이 뭐냐? 약전은요, 이제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WHO에서 국제약전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있고, 각 나라마다 또 국제약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약전에 공식화된 약들이 그 효능 효과라든지 약 이름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 약전명이 있기 이전에 이름을 속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일반명은 뭐냐? 일반명, 속명과 마찬가지로 약제가 공식화되기 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약전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그 약을 개발을 하고,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임상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 임상 과정이 무려 길게는 7년, 10년 하는 것도 있죠. 그 임상 실험을 하는데 동물 실험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임상 연구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그 건강한 사람 위주로 소규모 집단으로 검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 문제가 없을 경우 이상 실험을 합니다. 이상에서는 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 소규모로 모아놓고 대상 실험을 해요. 자, 그럴 때 이제 의사들이 이제 큰 종합병원 같은 경우 이런 연구가 있는데 암 환자라든지 그 희귀질환 환자에게 약을 검사를 해보고 싶다,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약제비가 엄청 비싼데 무료로 대주거나 무슨 보상이 따르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환자들이 네, 제가 참여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 희망자에 한해서 질환자들을 모아놓고 이상 검사를 한 다음에 자, 3상 문제가 없을 시 3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상은 그 질환을 가진 환자들 엄청 많이 1000명 단위로 많게는 10,000명까지 임상 실험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리겠어요. 그때까지 약전에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 일반명이라는 약물 이름을 일반명으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공식화되고 나서 약전에도 그 일반명이 올라가는 그 약전에 기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화학명 있어요. 화학명은 그 약제의 화학적 성분을 서술한 이름입니다. 화학적 성분이라면 얼마나 길고 복잡하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화학적 성분들을 쭉 나열한 것이 화학명이다. 상품명 있습니다. 상품명. 자, 그 공식화된 일반명이 있고요. 그 제약회사마다 같은 약이라도, 같은 제재의 약이라도 이름을 다 다르게 붙여서 내놔요. 그래서 한 가지 약 성분이 같은 약이라도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국에 가시면 제가 선택적으로 그 약을 고를 수가 있겠죠. 제약회사,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약. 그래서 그 제약회사에서 붙여진 이름을 상품명이라고 합니다. 자, 상품명은요, 앞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해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앞이나 뒤에, 이름의 앞이나 뒤에 이제 동그라미 해서 R 표시를 붙입니다. 요것은 상품명입니다. 라고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진통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타이레놀 보실게요. 타이레놀은
상품명이에요. 회사가 붙인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일반명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불리는 약이에요. 자, 이 친구의 화학명은요, 조금 길고 복잡해요. 파라 아세틸 마이노페놀이라고 하네요. 길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 쉽도록 일반명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고요. 그 아세트아미노펜은 제약회사마다 다 만들어요.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해열 진통제인데요. 자, 이것은 상품명이 한국 얀센에서 타이레놀이라고 붙였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알자가 붙습니다. 이 타이레놀도 보면 뒤에 조그맣게 알자 있죠? 알자? 여기 알 있잖아요. 이렇게 상품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전에 우리가 그 백신,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뭐 근육통이 있고 열이 발열이 있고 했잖아요. 그때 정은경 청장님께서 질병관리청장님이셨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24시간 이내에 동통이라든지 근육통, 발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병원에 꼭 오실 필요 없이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사서 드세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이때는 커다란 실수를 하셨어요. 타이레놀은 특정 제약회사의 상품명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에서 난리가 났고, 이건 무슨 한국양센 홍보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약 파는 홍보한 것도 아니고 해서, 하루나 이틀 뒤에 정정 보도를 하셨죠. 타이레놀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 타이레놀 대란이 있었어요. 아주 사재기하고 품귀 현상이 생기고 가는 데마다 타이레놀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그랬는데 다시 정정 보도를 하고 타이레놀이 아니어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면 다 같습니다. 같은 약이니까 사 드셔도 됩니다. 라고 다시 정정 보도를 했었죠. 자, 뭐가 있어요? 조화제약이라는 곳에서 나스펜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래요. 자, 트라몰이라는 약도 있고 타제놀, 서스펜, 타미노펜, 마펜, 크린탈, 아니스펜, 이두페프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아세트아미노펜 흔한 약입니다. 진통제. 또 애기 실험은 또 챔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품명은 R이 붙는다. 그리고 일반명이 있더라. 그렇고요. 또 제가 타이레놀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타이레놀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 뭘 먹어야 되나요? 어떤 걸 먹어야지 효과가 좋나요? 했더니 누가 댓글에다가 타이레놀 중에서 타이레놀 ER이 있는데 그게 제일 잘 듣습니다. 그거 드세요. 그랬더니 댓글에 막 맞아요. ER이 잘 들어요. 저도 ER이 잘 들어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모두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인데 ER은 뭐냐면 Extended Release라고 해서 지속 방출형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코팅이. 그 옆에 보면은 8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8시간 지속. 왜겠어요? 늦게 녹으니까 천천히 녹으니까 8시간 지속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막 아파 죽겠어. 열이 나고 아파 죽겠어. 그런데 서방정 이거 ER 먹어가지고 언제 금방 나아져요. 막 찔끔찔끔씩 괜찮아질 텐데 그때는 정으로 된 거 그냥 빨리 드세요. 빨리 녹게. 열이 빨리 떨어지게. 자, 그 ER이라는 것은 약의 종류가 아니에요. 타이레놀은 다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이고 ER이라는 것은 천천히 녹게 만든 서방정, 필름 코팅정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제 압시다. 네, 294페이지에 약물의 조제 형태라고 나옵니다. 이거부터인가요? 조제 형태. 자, 약물은 액체 상태의 약과 고체 또는 반고체의 약으로 나눌 수가 있네요. 약물의 조제 형태. 이번에 293페이지 2번 본문부터 볼게요. 약물의 조제 형태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 효과에 따라서 다르며 때로는 2가지 이상의 약을 병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더욱더 약의 효과를 2가지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상승 효과라고 해서. 자, 그리고 대체로 약물은 고체, 반고체, 액체 형태로 조제된다 라고 있고요. 표가 나옵니다. 6-1번 넘기셔서요.
자, 물약이 있어요. 물약. 안약이라든지 양치액 같은 물약이 있어요. 자, 물약은요. 안약과 양치액도 있지만 우리 물에 가루약을 타서 만든 물약도 있어요. 그죠? 물약을 먹을 때는 꼭 흔들어서 농도를 맞춰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앉아있는 그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흔들어서 사용합니다. 자, 시럽 있어요. 시럽. 시럽도 물약과 마찬가지인데 물약에다가 감미제를 첨가했어요. 그래서 쓴맛을 없애요. 불쾌한 맛을 감춰서 복용하기 쉽게 해주는 시럽이 있다. 주로 소아과에서 처방을 많이 하죠. 시럽도 마찬가지로 흔들어서 먹여야 되고 그 이유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294조 팁 부분에 나오네요. 그리고 물약의 경우 애기들 5cc 주랜다고 20cc 받아서 입에다가 5cc 쭉 짜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입에다 바로 짜주지 말고 5cc만큼 따로 덜어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을 대고 먹이면 침 성분이 약과 섞여가지고 약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랐던 약은 본 약 보관병에 다시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랐던 거는 먹다 남더라도 그냥 버리셔야 돼요. 다시 아깝다고 해서 다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로션 있어요. 로션이 액체인 로션도 있고 또 로션보다 약간 굳은 형태의 연고도 있지요. 피부에 도포하는 액체 상태의 외용제입니다. 자, 유제입니다. 유제. 자, 유제도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의 약품을 유상으로 만든 거예요. 물에 잘 안 녹은 거를 기름에다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멀전이라고 있는데 우리 스킨 로션 할 때도 로션 성분을 에멀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로션, 유제 같은 바르는 성분입니다. 자, 현탁제 있습니다. 현탁제 또는 부유제. 자, 현탁제, 부유제는 물의 불용성인 고체 상태의 약품을 미세하게 갈았어요. 미세하게 갈아서 물에다가 다시 물에 탔어요. 물에 분말로 균등하게 분산시킨 것. 자, 그래서 물에 잘 안 녹는 거를 물에 탔어요. 그래서 현탁제도 반드시 흔들어서 복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 쓰릴 때 먹는 겔땡땡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요. 그리고 설사할 때 먹는 겔포스 말해도 되죠. 겔포스나 설사할 때 지사제인 포타게라든지 스맥타 이런 상품명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다 현탁제 또는 부유제입니다. 탱크제. 자, 탱크제는요, 생약에 에탄올이나 물을 혼합해서 침출하여 만든 액체랍니다. 보통 이런 예전에 우리 아까진기 오래전에 저도 이런 거 사용 안 했어요. 소독약이라고 해서 알코올을 타가지고 생약에다가 사용한 아까진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사제입니다. 주사제도 액체로 되어 있죠. 주사제는 정맥이나 피하, 근육 주사가 있어요. 그죠? 체내에 적용하는 무균의 제제여야 됩니다. 균이 없어야 돼요. 살균 과정을 거친 무균의 제제로 주사제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8번에 흡입제라고 하나 써 넣으실까요? 흡입제 우리가 수증기로 만들어서 스프레이나 네뷸라이저를 이용해서 수증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호흡기로 들어 마시게 됩니다. 자, 그때 좁아진 기관지가 천식 환자일 때 확장이 된다든지 또는 호흡기 치료에서 사용하는 흡입제 형태의 액체 약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시면 고체와 반고체 나옵니다. 가루약. 자, 보통 하나의 종류나 두 가지 이상의 약품을 가루로 만들어서 균등하게 혼합해서 복용하게 합니다. 가루약. 캡슐 있습니다. 캡슐은요, 이런 가루약을요, 풀 형태의 의약품을 캡슐에 충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루약을 캡슐제로 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 보면 액체로 된 캡슐도 있고요. 액체가 들은 캡슐도 있고요. 기름 성분이 든 캡슐도 있고 또 가루약 열어보면 가루약이 나오는 캡슐 이거죠. 이거 열면 안에 가루약이 뚝뚝 떨어져요. 그죠? 정제 있습니다. 정제는요, 의약품 또는 의약품의 혼합물인 가루약을 일정한 모양의 납작하거나 둥글 모양으로 압축하여 만든 거예요. 이거죠. 이거 정제. 타블렛. 정제는 시험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연고는 아까 그 로션에서 조금 더 조도가 반고형인 거죠. 외용제 피부에 도포합니다. 우리 뭐 등이라든지 이렇게 넓은 부위에 도포를 할 때는 로션 형태가 더 좋겠죠. 물같이 바르는 거. 그리고 뭐 국소적으로 뭐 상처라든지 그런 부위에는 끈적끈적한 연고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좌약은요, 뭐 이런 거겠네요. 요 위에 그림 사진 좌약. 요거는 질 속에 넣는 좌약 질정입니다. 이게 막대 같은 거를 질 속에 넣고 피스톤으로 누르면 좌약이 안쪽에 떨어지고 질정이 막대기만 나오게 되죠. 의약품을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하여 항문이나 요도, 질에 적용하는 고형의 외용제 말합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약물에서 3. 약물의 재료 및 약전 나옵니다. 자, 약물의 역가나 작용이 다양해요. 역가가 뭐냐면 우리가 그 약을 어느 정도 용량을 복용을 해야지 효과가 나오죠. 약을 아주 조금 간에 부담이 될까 싶어서 조금 먹으면 효과 전혀 없습니다. 자, 어느 역가가 있어야지 어느 역가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물의 역가나 작용이 모두 달라요. 약물의 정확한 효과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약물의 기준을 정해놓죠.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국제약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대한약전이라고 1958년에 약전을 제정하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약전이 있어요. 자, 약물 투여의 목적 293페이지 팁에 나옵니다. 약물 투여의 목적은요. 자, 질병 치료, 그죠?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직접적으로 투약하기도 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또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투여를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 뭐 복부 CT 촬영을 할 때 조영제 같은 걸 투여해서 촬영을 하면 그 조영제가 따라간 길을 촬영이 되죠. CT에서. 뭐 그런 것처럼 질병 진단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투베르클린 검사 우리가 결핵균의 항원을 주입을 합니다. 그죠? 피부 테스트로 하면은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그 발적이 심해지는지 뭐 이런 걸 봐서 결절이 더 커지는지를 봐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진단을 하는데 또 사용되기도 하고요. 동통 및 불편감을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진통제라든지 진경제, 뭐 어지러움증 방지제 뭐 이런 거 복용합니다. 약물의 구비 조건 나옵니다. 약물의 구비 조건 293페이지 팁입니다. 팁 제일 위쪽에 있어요. 약물은 안전성, 강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되고요. 그 강도가 있어야 돼요. 약의 병적에 그 대적한 강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약물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복용을 하죠. 그죠? 안전성, 강도, 효과, 안강효가 있어야 됩니다. 안강효. 제 친구 중에는 안강효 씨라고는 없어요. 그러나 약물의 구비 조건에 안강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죠? 치료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저 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효과. 자, 부작용은 적어야 돼요. 어느 약이나 부작용은 다 있기 마련이지만 나한테 사람마다 부작용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주어지는 부작용이 적어야 됩니다. 자, 발암 현상 없어야 되겠죠. 내가 나으려고 약을 먹는데 암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발암 현상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자, 선택성이 있어야 된다. 약물을 구비할 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약을 내가 진통제 중에 뭐 브루펜이나 아세타미노펜이나 뭐 어떤 거를 구비해 놓을지 선택성이 있어야 된다. 또 같은 약물이라도 같은 성분이라도 제약회사마다 어떤 게 더 잘 듣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그죠? 어떻게 더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 게 아까 말했듯이 서방정으로 만든 게 더 잘 듣나? 뭐 정으로 만든 게 잘 듣나? 물약으로 된 게 잘 듣나? 선택성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의사가 처방을 줄 때, 저 환자분 상태가 어지럼증이 있고,
통통이 매우 심해요. 근데 진통제를 먹으면 어지러움증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진통제를 좀 드릴까요? 그러면 네, 저 아픈 게 더 힘들어서 어지러운 건 안 나도 괜찮으니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죠. 뭐 그런 경우도 선택성. 자, 다섯 번째로 값이 싸야 됩니다. 이왕이면 효과가 좋고 값이 싸면 좋겠죠. 값이 싸야지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체 해가 없어야 됩니다. 네, 당연합니다. 자, 약물의 관리. 약물의 관리도 팁이 있어요. 팁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약물은요, 대체로 30도 이하에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합니다. 30도 이하의 그늘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30도, 빨간색이죠. 줄 치세요. 자, 그리고요, 뚜껑은요, 닫아줍니다. 뭐 이물질이라든지 벌레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공기가 닿으면 안 되는 약물도 있어요. 뚜껑이 있는 약은 항상 닫아주고, 약장 문도 닫아주고, 약 상자가 있다면 약 상자도 닫아 놓습니다. 아이들이 만지면 또 안 돼요. 자, 연고, 리니멘트, 알코올, 소독약 있습니다. 이거는 외용제죠. 외용제. 먹는 약 아니에요. 먹는 약과 외용제는 따로 다른 칸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혈청 예방 백신, 알부민, 간장 추출물, 헤파린, 혈액응고 인자 등은 2~5도씨, 2에서 5도씨, 2525, 5252 냉암소에 보관합니다. 냉장 보관해요. 2~5도씨, 2에서 5도씨. 이거 초록색으로 해버리니까 빨간색이 없었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줄 치세요. 이게 제가 아까 팁이라고 했는데 팁이 아니고 본문에도 있네요. 본문과 팁을 제가 같이 요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기름 종류의 약품 10도씨 전후입니다. 기름 종류는 10도씨 전후. 다른 거는 보통 다른 약물은 다 30도씨 이하고요. 기름 종류는 10도씨 전후예요. 기름 종류는 온도가 낮으면 굳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어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10도씨 전후가 딱 좋아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처리합니다. 그냥 처리하면 안 되고 간호사에게 보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약이 뭔지 알겠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라벨로 약품 이름이라든지 성분 확인하고 줘야 됩니다. 라벨이 손상된 약은 뭐 제조일자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죠? 투여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약은 투여하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용기에도 표기돼 있고 이런 확실한 약만 투여합니다.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침전물이 없는 약인데 원래 있는 약이면 흔들어서 사용하라고 했죠. 근데 원래 없는 약인데 침전물이 보여. 뭔가 둥둥 떠다녀. 또 색깔도 변한 것 같아. 누리끼리하게. 절대 좀 의심이 1이라도 간다 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자, 백신 냉장고 온도 점검은 하루 2번이 좋습니다. 하루 2번입니다. 2시간마다 아니에요. 2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그죠? 2시간마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하루 2번입니다. 하루 2번 온도 점검해야 되고 기록합니다. 기록은 2년간 보존합니다. 2네요. 2. 하루 2번 2년. 예전에 그 우리 코로나 백신 그 온도 점검을 안 했는지 아니면은 뭐 했는데 냉장 보관이 안 됐는지 냉장 보관해야 되는 그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서 아주 몇십만 명 분을 폐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 약이 변질된지 안 된지는 몰라요. 하지만 냉장 보관이 잠시 안 됐다고 상온에 보관했다고 폐기를 했어요. 당연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약은 우리가 변질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을 것 같은데 하고 주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혈청 예방 백신, 알부민, 간장 추출물, 헤파린, 우리 몸에서 그 뽑아낸 그런 약들하고 백신 이런 약들은 2~5도씨 냉암소, 냉장고입니다. 2~5도씨. 자, 일반 약은 30도씨 이하, 기름 종류는 10도씨 전후. 넘어갈게요. 자, 물약.
자, 이게 한번 아까 했어요. 물약을 따르기 전에 물약을 흔들어 줍니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요. 물약의 경우 용기에 입을 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약이 변질될 수 있어요. 침하고 섞여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약은 덜어서 먹입니다. 용량만큼 덜어서 먹여야 돼요. 자, 덜어서 먹이고 남은 약은 다시 약병에 따르면 안 돼요. 다시 넣으면 안 됩니다. 다 그 약을요. 처음 약이 있어요. 처음 약이 이렇게 한 15cc 받았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약이 좀 지저분해졌어. 자, 다른 약병에 옮겨도 됩니까? 다른 약병에 내가 임의로 옮기지 마세요. 옮기면 안 됩니다. 자, 처음에 있던 약물을 우리가 15cc를 총 받았어. 자, 5cc만큼 먹어야 돼. 덜어서 5cc만큼 덜어서 먹어요. 예, 좌약입니다. 밑에 좌약 나오죠. 좌약. 좌제라고도 합니다. 자, 의약품을 기제와 혼합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한 것이래요. 항문이나 요도, 질 등에 삽입하고요. 자, 좌약은요, 실온 보관이 원칙이에요. 실온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온에 보관하였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 보통 체온에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덥거나 해서 냉장 보관했던 자약이 있을 수 있어요. 냉장 보관 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실온입니다. 자, 냉장 보관했던 약은요, 투여하기 전에는 또 실온에 놔두어서 살짝 녹여주고 사용합니다. 냉장 보관했던 약은 딱딱해져 있어요. 삽입하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녹는 시간도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온에 놔뒀다가 한 30분, 1시간, 2시간 놔뒀다가 다 녹은 다음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약장의 관리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약장의 관리 294페이지 팁에 있습니다. 자, 1번 향정식성 의약품 잠금 장치를 해 놓습니다. 향정식성 의약품은 우리가 의존성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꼭 해둬야 됩니다. 자, 아편제제와 마약 종류, 특히나 아편제제나 마약 종류는 라벨을 꼭 부착하고 이중으로 잠금 장치합니다. 이중으로 잠가 놔야 돼요. 자, 마약은요, 반드시 잠궈두고, 그죠? 항상 그냥 근무 교대할 때마다 데이, 이브, 나이트 출근할 때마다 수량을 확인합니다. 수량 체크해야 돼요. 자, 마약 열쇠는요, 책임 간호사가 보관합니다. 그래서 체크할 때 어떻게 수량 확인할 때 책임 간호사에게 열쇠를 받아서 또는 책임 간호사가 보관하는 곳에서 열쇠를 가져와서 수량을 확인하고 다시 잠궈두고 다시 가져다 놓고,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마약을 투여하지 않을 경우 버리면 안 돼요. 마약을 투여하지 않고 버리면 안 되고 다시 약국에 반납하도록 합니다. 이런 마약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고, 그죠?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 반납해요. 남아있는 거는. 자, 그리고 우리 약이 이렇게 앰플로 보통 2mg 있어요. 그 앰플 알죠? 앰플 똑 따가지고 주사약 주는 게 2cc, 2mg 있다고 하면, 2cc 있다고 하면 1cc 처방이 났어. 그럼 약을 따서 1cc 쓰고 1cc는 반납합니다. 2cc 중에서 1cc만 처방이 났으면 1cc짜리 약이 없어. 그러면 2cc 약밖에 없다면은 1cc를 재고 1cc 남은 거는 약국에 반납해야 돼요.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요,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요, 약의 자가 처방, 자기가 자가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